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2강에서 수화 통역 모델과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간 3강에서는 수화 통역학 개론책 계속 이어갈 건데요. 자, 통역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역의 과정의 일반적인 과정은요. 제가 그 전전 시간에 셀레스코비치의 의미 통역으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그와 또 다르게 일반적인 과정, 통역의 일반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은 이 통역은 이해와 원 메시지의 이해와 통역 사이 변환과 그것이 표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단순한 직선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변환하고 표출하는 사이사이에 많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들이 있고 많은 과정들이 있다고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분석적인 과정에서는 수용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처리된 상황을 또다시 표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의도의 전달로 어떤 언어적인 단어의 전달이 아닌 개념화된 인지 요소들의 전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통역사는 단순한 언어 통역자가 아니라 창조적 해석의 음악가와 배우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창조적인 예술 작품, 저는 진짜 그렇게 느끼면서 통역을 해요. 수화 통역을 하고 있으면 앞에 앉아있는 농아인이 제가 통역하는 거를 이해했다라는 표정을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데 그 표정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저의 모든 표정과 수어, 어휘와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순간을 완벽한 통역으로 끝내는 순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공연을 하나 끝내는 어떤 배우의 그런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 라고 생각까지도 가끔 하거든요. 저는 이래봬도 표정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망가지면서도 표정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역을 예술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네. 동시통역의 동시성이 이제 이게 일반적인 과정 속에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가 동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동시성이라는 것이 어떤 말의 듣고의 바로의 동시성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수어의 동시성이기도 합니다. 양손을 쓰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손이 두 개, 그래서 뭐 산으로 등산도 이렇게 동시로 산이라는 수화와 걸어가다 수화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듯이 이게 동시에 수화 통역을 할 때 이렇게 동시적인 수어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아주 맛깔스러운 그런 수화 통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노력 모델로 수용 분석과 기억, 발화, 조정 중 어느 한 요소가 바우가 걸리면 통역이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요 표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때 중간에 비우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출제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과정입니다. 이전에 셀레스코비치의 의미로운 과정하고 비슷하지만 용어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표현된 메시지 수용을 해야 되고요. 수용된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고요. 이해된 메시지를 머릿속에 보존해야 되죠. 이게 단기 기억 장치의 기억이겠죠. 보존을 해야 되고 메시지를 구성해야 되고 이 메시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어가 의미로서 이해돼서 구어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구어가 의미로 이해돼서 수어로 표현되거나 파란 박스는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상황은 수용과 이해와 보존과 구성과 표현은 순식간에 1초도 안 되는 순식간에 일어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과정에서 일기통역은 또 뭐죠? 수어를 음성 언어로 읽는 거죠. 수어를 음성 언어로 읽는 거고 듣기통역은 음성 언어를 듣고 수어로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실기시험에 대해서 제가 또 팁을 좀 드리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읽기통역 또 듣기통역을 다 합니다. 읽기통역은 음성통역과 쓰기, 듣고 번역해서 적는 거 실기시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을 듣고 수어로 표현하는 거에서 세 가지가 실기시험으로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어쨌든 용어, 읽기통역과 듣기통역이라고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표를 지금 이렇게 다시
풀어서 읽기 통역, 듣기 통역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수화 통역에서 보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사고 과정의 개입 두 가지의 의미 같은 언어로 가지만 사고 과정이 수화 통역, 불개입 하나의 의미 다른 언어로 갈 수 있다는 걸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추가역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문장 대응식 수화입니다. 치환 중심 모델이고요. 같은 언어 안에서 의미를 바꾸지 않고 형식만 바꾸는 거, 단어만 바꾸는 거, 단순히 청각적인 언어 형식을 시각적 수화 형식으로 변환하는 것을 추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화 통역에서 구어를 구어 대응 수화로 바꾸는 경우를 추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도 또한 기억하십시오. 시험 문제 출제도 역시 이렇게 어떻게 요 도식에 비우고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음성 언어를 손의 형식으로만 구어의 음성을 수지구어로 표현한다. 수지구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대응식 수어라는 말과 또 수지구어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이라 할 수 있겠죠. 손으로 나타내는 구어입니다. 자, 특정 과정의 의미를 기초로 한 모델입니다. 특정 과정, 의미를 기초로 한 모델을요. 이제 상황 문맥적 요인의 접근 과정과 모니터를 하고 저 말은 사실은 이제 이외에 받아들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상황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먼저고요. 그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고 난 후에 출발 언어의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 문맥적 요인에 대한 접근 과정의 모니터는 상호작용을 통한 접근을 해야 하고 출발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분석해야 하고 그 들려지는 말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to by를 인식해야 되고 보통 to by 쓸 때 대문자 B와 소문자 I를 쓰는데요. 제가 소문자 B를 썼네요. to by를 인식해야 하고 그다음에 통사적 지식은 뭐죠? 문법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미론적 지식, 이 화자가 얘기한 것에 대한 의미론 지식, 지식 배경과 경험에 의한 문화적 인식, 문맥 상황적 지식.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그 모든 게 여기 있죠. 그게 바로 출발어 메시지에서 모두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황 문맥과 언어학적 스키마와 동시 혹은 순차 통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상황 문맥과 언어학적 스키마와 또 동시 순차 통역 선택에서는 문화적 틀을 중심으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해야 하고요. 등가 표현의 형식화에서는 구어라 이제 들려진 언어, 구어든 수어든 그것이 내가 다시 통역해서 이제 도착어로 나타날 때의 등가 형식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적인 거, 어구적인 거, 문장과 담화, 언어학적, 문화학적 정보와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져서 결국은 도착어로 통역으로 산출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다 비슷한 얘기들을 도식을 통해서 쭉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용어들을 쓰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용어들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비우고 시험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화 통역인들이 어려워하는 변환 전략이라고 제가 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생략하고 바꾸어 말하는 거하고 그다음 덧붙이는 거, 그다음에 원어 차용, 그리고 압축과 통합, 그리고 동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생략은 내용 중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생략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너무 빠르니까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빠를 때 말이 너무 빠를 때 수화가 따라가기 어려워서 생략하는 경우는 사실 오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생략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특별히 넣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통역에서 문제가 없죠. 그러나 또 변환이 불가해서 생략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수화를 뭘로 표현해야 될지 이해되지 않아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탈락과 변환 불가인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의 훈련과 노력으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바꾸어 말하기는요. 지시 내용에 대한 지시어가 굉장히 애매한 단어를 설명할 때는 좀 바꾸어 말하는 게 필요하고 설명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다음 동의어로 바꾸는 거, 돌려 말하는 거. 자, 돌려 말하는 거, 바꾸어 말하기가 사실은 지금 청인이, 일반인이 농인한테 막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이거를 욕을 그대로 수화 통역에서 전달할 수 없어서 내가 바꾸어 말해줘요. 그럼 바꾸어 말해야 될까요? 싸우게 되더라도 바꾸어 말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통역을 그대로 해야 할까요? 고민이 굉장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메시지에 대한 수어를 몰라서 뭔가 다른 수어로 바꿔 얘기해서 왜곡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덧붙임이 있습니다. 덧붙임에서는 텍스트에 생략된 것이 드러나거나 또 접속사 문장 말미에 정리하고 수정하는 것, 그리고 상해 개념을 제시하여 지식을 제공하는 것, 텍스트의 낱말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덧붙이는 것들은 사실 이 너무 축약적인 이야기 속에 수화로 좀 더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 덧붙여서 설명해요. 저는 이제 더하기, 덜하기라는 표현 쓰는데요. 이렇게 감각 우리가 그거를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필요에 의해서 할 때는 사실은 이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농인이 굉장히 농식수화로 아주 축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언어적으로 길게 갈 필요가 없고 축약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게 언어적으로 이 정도면 되는데 이분의 음성통이 이만큼 간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농아이는 요만큼 얘기하고 요만큼 얘기하고 요만큼 얘기하면서 이만큼을 얘기했는데 이분의 음성 통역은 요만큼을 이만큼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 빼먹어버리고 끝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덧붙임이 통역에서는 굉장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인의 언어인 음성 언어를 듣고 수화 통역을 할 때도 덧붙임이 너무 길어지면 결국은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전달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략돼 버리는 그런 오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덧붙임도 너무 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 차용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표시하는 거, 그리고 수화에 없는 것들은 어떡하죠? 이제 예를 들어서 고유 명사 같은 경우는 지문자로 가야겠죠. 복합어 수화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합성어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원어 차용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화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떡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우리 수화 통역사 선생님이 있다라는 수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대요. 그래서 있다를 모두 지문자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화에 대응해서 그냥 있다, 원어라기보다는 음성어를 그냥 가지고 와서 다 표현을 하는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면 아는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럴 때 수화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수화를 아까 저희가 A, B, C 언어를 보셨죠. A 언어만큼 수화를 못하더라도 B 언어만큼은 수화를 숙달될 수 있도록 익혀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압축과 통합입니다. 단어의 통합, 반복 부분을 반복하지 않고 통합하는 거, 어형의 변화 의미를 덧붙이는 거, 그리고 비수지 동작에 의한 동시결합, 비수지와 시선들을 수화와 함께 결합시켜야겠죠. 비수지 동작에 의한 문법의 표지, 그렇죠? 비수지는 굉장히 문법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수어가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한국어의 조사를 수어로 표현하지 못하지 않냐 말을 하는데요. 사실 다 표현됩니다. 뭘로? 비수지로 다 표현됩니다. 한국어 문법에 그대로 대응해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수어는 한국어와 엄연히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대응해서 표현되지 않지만 한국어 문법의 조사의 기능과 어떤 역할과 의미들은 비수지와 공간 활용을 통해서 모두가 표현되는 완벽한 언어가 바로 수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등한 이제 음성 언어에 대응할 수화 단어 등가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수화 통역사들 어려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등가의 수화를 모르는 경우는 이 등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어 학습과 통역 훈련입니다. 일단은 수어도 외국어처럼 우리의 한국어의 음성 언어와는 완전히 다른 형식이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반복 연습과 공부와 익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역 훈련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자, 언어를 공부하는 우리가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서 영어 통역사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영어 통역사가 되는 것은 별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어도 수어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수어 통역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통역인들이 수어만 공부하고 수어 통역을 하게 돼서 많은 오류들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은 수어 공부와 동시에 수어 통역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어 학습과 수어 통역의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초훈련 번역 연습입니다. 따라하기 연습.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네. 서로 말하면 따라하는 거. 예를 들면 그 다음 얘기들을 쭉쭉 책을 하는 걸 읽어요. 예를 들어 쉐도잉, 동시 리피팅. 그럼 쉐도잉, 동시 리피팅. 기억을 하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짧은 게 아니라 긴 것들을. 그게 기억 훈련이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따라하는 것들을 지연해서 따라하는지를 나타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분조조 요소의 파악이 되고 보존 훈련에 유효합니다. 기억 훈련에 유효한 거 따라하기 연습입니다. 그리고 요약 연습입니다. 자, 이거는요. 한 페이지짜리 기사를 하나 주고 한 줄짜리로 요약해봐라. 아니면 한 단어로 요약해봐라. 이런 연습이거든요. 라디오나 뉴스 같은 걸 듣고 이 모든 내용을 한 석 줄로 요약해봐라. 석 줄로 요약한 걸 한 줄로 요약해봐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 왜냐하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연습입니다. 자, 그리고 예상 연습입니다. 추론하는 능력인데요. 제목이나 아까 요약하기 하고 반대죠. 한 단어를 주고 제목을 주고 한 두 줄, 세 줄을 주고 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동시통역 연습에서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시통역을 할 때는 제가 그 다음 내용을 모르지만 앞에 내용을 들으면서 그 다음 내용을 추론해 가면 동시통역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앞에 내용을 따라서 그 다음 내용은 요게 나올 거야. 추론의 수완은 이미 나갔는데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추론하지 말 걸 후회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추론할 수 있으면 이게 동시통역에서 굉장히 속도를 더 빨리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줄의 문장을 보고 전체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예상 연습도 필요합니다. 장문 연습입니다. 네, 장문 연습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화를 보고 음성 언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거든요. 글이 잘 쓰여지면 음성 통역도 굉장히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문 연습, 시험 실기 시험의 과목에 수어를 보고 적는 장문 시험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우리는 장문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말 바꾸기 연습입니다. 이제 말을 언어 의미와 내용은 건들지 않고 단어만 바꾸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도 단어들의 아까 제가 통하다가 있고 통하다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한국말도 통하다가 모든 통하다에 한 의미만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같은 말의 의미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 이 말을 바꾸면요.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지속 가능하다. 계속 할 수 있다. 같은 의미지만 분명히 형식, 단어는 다른 이러한 연습들을 많이 할수록 수화 통역을 들었을 때도 음성 언어를 듣고 수화 통역을 전달할 때도 또 수화를 보고 음성 언어로 음성 통역을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어화 훈련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그걸로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이것도 굉장히 나의 어떤 이렇게 추론 예측 훈련이 그 다음 말이 무엇이 나올지에 대한 예측 훈련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미지 훈련입니다. 자, 이미지 훈련은 반대입니다. 글이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혹은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네, 반대죠. 이야기 듣고 그것을 연상해 보는 것. 자, 이거는요. 사실 기억 훈련도 될 수 있고요. 언어화 훈련과 대응된다고 이야기하고 기억 훈련도 되지만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듣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건요. 수화 통역할 때 도상성의 표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화라는 것이 사실 그림 그리듯 딱 공중에다 그림 그리듯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가 땅 밑에서 알을 까고 알을 어떻게 깔까요? 알입니다. 알을 톡톡톡 까고 이렇게 올라와요.
거북이가 서로의 등을 밟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화를 몰라도 동그라미 속에 톡, 톡, 톡 뭐가 나와? 꼬물꼬물 나왔어. 거북이가 나왔어. 거북이 위에 거북이 지상으로 올라와요. 그림 그리듯 연상이 되어지죠. 네. 자, 이런 게요. 사실 이야기를 듣고 그림을 그려보지 않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은 거북이가 알을 까고 올라와서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하고 지금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는 거,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는 거하고 느낌상 이건 땅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여러분이 딱 보는 시기에 연상이 되지만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건 정말 언어적으로 프리한 거.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그림 그리는 훈련은 이러한 도상적인 표현의 연습에서도 아주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순차 통역 훈련입니다. 듣고 기다렸다가 통역하고 듣고 기다렸다가 통역하는 거죠. 우리가 동시 통역을 하기 이전에 순차 통역에 대한 훈련이 먼저 있어야겠죠. 짧은 문장을 통역을 한번 해보는 거. 그다음에 현장을 특정해서 통역을 해보는 거. 그다음에 수행 통역, 누군가 이제 협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농아인 뭐 이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같이 직원이라면 수행을 통역해보거나 아니면 안내를 통역해보거나 상담을 통역해보는 게 있겠죠. 그래서 1분에서 3분 정도의 길이로 쌍방향으로 통역을 한다고 하죠. 왜 1분에서 3분일까요? 더 길면 기억이 어려워서. 사실은 수화 통역은 노트 테이킹이 어렵습니다. 우리 음성 통역은 듣고 썼다가 말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돼요. 그렇죠? 손이 필요 없잖아요. 적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적었다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수어는요. 수화를 써야 돼. 물론 말할 때는 수화를 보고 적을 수 있지만 펜과 종이를 적었다가 놓고 또 수화를 했다가 다시 접고 놓고 또 수화를 했다가 이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너무 길게 하면 잊어버릴 기억에 아주 용량초과가 오니까 짧게 해서 쌍방향으로 순차 통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연습의 연산선상에서 긴 이야기를 쌍방향으로 한번 해보라는 건데 그건 기억력 훈련에 좋겠죠. 네, 기억력 훈련에 좋지만 저는 요즘 긴 이야기 기억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람마다 잘 조절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기록 노트 테이킹입니다.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수화하는 거를 기록해서 청인에게 전달해주고 청인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농인에게 수어해주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전문 영역이나 병원이나 약국은 기록해서 주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또 좋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을 끝내고 농인이 집에 갔는데 농인이 되물어 올 수 있어요. 되물어 왔는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을 수 있나요? 기억 못하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기록은 해두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동시통역 훈련입니다. 네, 동시통역의 훈련이요. 이해와 표현뿐만 아니라 지각양식 차이의 부담까지가 있죠. 왜냐하면 농인의 어떤 생각과 일반인의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통역 훈련은 꼭 필요로 하죠. 집중력 기르기, 그리고 기초훈련 강화하기, 기술적 담화는 짧게, 전서적 내용 담화는 길게 해서 동시통역 연습을 하고요. 휘스퍼링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휘스퍼링 연습은요. 속삭이듯이 통역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농인에게 수화 통역을 할 때는 강사가 막 강연을 할 때 옆에 서서 막 수화 통역 해주는 게 아니라 강사가 강연하면 바로 앞에 앉아서 작게 조용히 수어를 해주는 게 휘스퍼링 통역인데 휘스퍼링 통역인데 이 휘스퍼링의 통역을 연습할 수 있죠. 네, 동시 통역으로. 농인이 없어도 누군가 얘기할 때 앉아서 수화로 해볼 수 있는. 제가 처음 수화를 배울 때 버스를 타고 갈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 좌석에 앉아서 혼자 수화로 연습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초보 시절에. 그게 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연습해보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동시통역으로 내용의 재현, 말 바꾸기, 또 분석적 읽기, 다독, 빨리 속독, 정독, 음독 등의 연습들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초훈련 2번입니다. 사례 검토와 집단 토의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나 사법이나 교육의 직업에서의 전문 영역에서는요. 사실은 나의 통역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통역의 경험이 다를 수 있고 수화 사용에 대한 경험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례별의 집단 토의를 하는 훈련을 할 때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역할 연기와 집단 토의입니다. 사례별의 임시의 장면들을 만들어 온 후 그 임시의 장면들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수화통역 시연으로 같이 수화통역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 및 토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남겨두는 거죠. 네, 그냥 한번 해보고 끝 아니라. 그리고 수화통역 훈련이 언어학적, 문화적 요소입니다. 언어학적 요소의 수화통역 훈련 화제와 어순입니다. 비수지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구문인데요. 화제화는요.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어제 집에 갔어. 집. 나는 어제 집 갔어. 이런 거요. 나는 어제 집에 갔어. 약간의 휴지. 나는 어제 집에 갔어. 되죠? 나는 어제 집에 갔어. 나는 어제 집에 갔어. 화제화가 되는 거에 따라 의미는 나는 어제 집에 갔어. 어제 집에 간 게 누구죠? 내가 간 거. 그렇죠? 나는 어제 집에 갔어. 언제 갔다고요? 어제를 강조하는 거. 나는 어제 집에 갔어. 네, 학교 간 거 아니고 어제 집에 갔어. 집을 강조하는 거. 그렇죠? 요걸 화제화 시키는 겁니다. 약간의 고개 까딱 45도 까딱 그리고 약간의 휴지가 있는 게 화제화인데요. 화제화 그리고 또 어순은 우리 수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어순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어의 어순에 대한 공부와 훈련도 우리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어순 유형론상 개별 수어 언어에서 동일 어순이 발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별 수어 언어,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시각 언어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수어, 미국 수어, 일본 수어 어순이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음성 언어는 영어랑 한국어가 어순이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일본어와 한국어는 비슷하지만 뭐 영어와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데 수어와 한국 수어와 미국 수어의 어순은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건 문장의 끝, 부정 언어는 문장의 끝, 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개별 수어 언어에서는 동일한 어순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또한 있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체계입니다. 유사체계, 네,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구어적으로 문법식 수어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류사 구문입니다. 이 분류사에 대해 분류사 이 수화 아니고요. 이제 물고기라는 수화를 썼는데 아니고요. 분류사 구문에 대해서는 수화통역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구어의 단어, 구어 단어의 침입의 문제. 이거는요. 사실 구어 단어의 침입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국어 간섭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문화 간섭 현상, 또 청인 언어의 간섭 현상, 주류 언어의 간섭 현상입니다. 주류 언어의 간섭 현상은 사실 우리 수화 통역계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 언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 수화 안에서 이제 청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어떤 침입의 문제, 간섭의 현상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여기에 대해서 청인 언어, 음성 언어의 간섭보다는 우리의 수어, 고유의 수어, 한국 수어를 잘 쓸 수 있기 위한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어의 침입 문제는 우리 이 책에서는요. 사전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전. 왜냐하면 첫 사전을 만들 때는 어떤 이제 조금 한글식 대응식 수어로 사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 수화 사전이 만들어질 때 사전이 엉터리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했었는데 요즘 다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편찬 작업을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식 수어, 관용 수어에 알맞는 수어 사전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언어학적 요소로 동사일치와 인칭입니다. 이 공간을 통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이게 동사의 일치인데요. 이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돕다와 돕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돕습니다. 할 때 나, 당신은 수하는 생략입니다. 이 안에 다 포함이에요. 왜? 방향으로. 내가 이쪽으로 나가면서 돕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나를 돕습니다는요. 방향으로 돕습니다. 그렇죠? 방향으로 당신의 위치, 나의 위치 쪽으로 오기 때문에 돕다, 이게 동사의 일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가 함 속에 포함이 돼요. 논항이 포함되는 거죠. 주어와 목적이 이 속에 포함돼서 한 단어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인칭의 관계가 이해가 되죠. 이쪽으로 나가면 1인칭에서 2인칭으로 가는 거, 이렇게 하면 2인칭에서 1인칭 오는 거, 2인칭에서 3인칭으로 가는 거.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동사일치입니다. 동사일치 혹은 일치동사 해서 홍성은 교수님이 이 동사일치 연구로 독일에서 박사 논문 학위를 받았습니다. 독일어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 수화에 대한 동사일치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론적 선택입니다. 라벨과의 의미, 그러니까 이름과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름, 우리는 예를 들면 제가 예시로 올려놓은 것 중에 맛없다라는 수화가 있는데요. 맛없다, 우리가 배울 땐 맛이 없다, 맛없다, 맛없다로 배워요. 맛없다만 배우면 음식이 맛없다만 기억할 수 있겠죠. 음식이 맛없다만. 하지만 이 맛없다는요. 맛없다뿐만 아니고 재수없어, 흥미없어, 실망하다, 재미없어 할 때 다 써요. 네, 뭐 그쵸? 그 영화 맛이 없어, 재미없다. 그죠? 그 책 맛이 없어 하면 책이 재미없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그 사람 재수없어, 맛없다 하면 이거는 우리 청인 문화도 연결이 돼요. 왜? 밥맛이야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밥맛이야라고 밥맛이야 말하면 밥맛이야 별로 좋지 않은 용어처럼 맛없어 하면 그 사람 별로 안 좋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화를 딱 하나의 이름으로만 딱 단정 지어 놓으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레벨로, 레벨이 아니고요. 하나의 라벨로, 이름 라벨입니다. 라벨로 단정 짓지 말고 수화는 배워야 됩니다. 맛 털어내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이 맛이 없는 거는 음식에 맛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이러함이 모두 있다 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휘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괴팍하다 수화거든요. 괴팍하다, 별나, 이거 정말 뜻이 많습니다. 옷을 이상하게 입고 와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화장이 이상해도 이렇게 표현하고, 성격이 조금 튀어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이 표정에 따라 달라요.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각각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급반에 딱 가면 괴팍하다, 별나다 이런 단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괴팍하다, 별나다의 뜻 이외에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뜻을 표현하는 수화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러니까 하나의 라벨로 콕 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여기는 이제 비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표정, 모달리티, 인상, 표정을 뜻하는 거예요. 모달리티와 비수지 신호는 훌륭하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들을 수 없지만 여러분은 하는 건 어떤 훌륭하죠? 훌륭한 거하고 똑같이 훌륭해요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훌륭해가 되지만 이거 뭐 그래 니 잘났다 그렇죠? 니 잘났다 그 느낌의 차이. 그래서 사실은 이 비수지 신호에는 이 얼굴 표정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상, 모델리티 표현과 비수지를 같이 넣어놓은 건데요. 비수지 신호는 얼굴 표정과 까딱임, 몸의 으쓱임, 어깨의 으쓱임, 뭐 혓바닥의 움직임, 고개의 움직임, 머리의 움직임까지 다 포함한 게 비수지, 말 그대로 손이 아닌 어떤 형태들을 모두 다 비수지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문화적 요소입니다. 좀 전까지는 언어학적 요소를 봤고요. 이제 문화적 요소입니다. 한국어 이디엄을 주어 기반으로 하는 경우, 이디엄이 뭐죠? 이디엄 뭐죠? 관용수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관용어. 한국말로 관용어. 한국어도 관용어가 있죠. 예를 들어 미안하다 같은 경우는 설명드렸죠. 면목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미안할 때 면목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한국어를 수화로 미안합니다. 만들었던 거. 한국어 관용어를 가져와서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미안하다 수어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어의 문화적인 것들이 결국은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한국에서는 주름 잡은 할아버지, 주름 잡은 할머니라는 뜻이고 근데 일본어에서는 사실 엄마 아빠가 일본 수화거든요. 한국에도 아빠 엄마고요. 일본에도 아빠 엄마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아빠 할아버지를 꼬부랑 할아버지로 표현하고 꼬부랑 할머니로 표현합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느낌상 그렇죠? 뭐 어르신들이 지하철 타도 양보를 안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꼬부랑으로 표현해요. 우리 한국 문화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나요? 요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존중하지 않고 막 함부로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늙을 텐데 그렇게 당할까 봐 걱정이지만 어쨌든 우리 옛날 조선 시대 때는 집안의 어른이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렇죠? 집안의 어른을 꼬부랑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국의 문화와 안 맞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재생원을 통해서 수화가 유입되면서 아빠, 엄마는 일본 수화 그대로 그치만 할아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 수화로 한국 문화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주름 남자, 주름 여자인데요. 이 주름에 대한 해석도요. 그냥 이 이마에 주름의 남자, 주름의 여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김칠관 교수님의 해석은 주름 잡는, 집안에 주름 잡는 남자, 집안에 주름 잡는 여자라고 해석도 하시거든요. 네, 어쨌든 한국의 문화와 일본의 문화가 다른 게 이 문화적인 개념이 바로 수화 속에 들어가서 수화의 다름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 반복입니다. 이것도 역시 문화적인 요인이에요. 왜냐하면 시각적인 문화, 이 대명사 반복은 시각 문화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는 학교에 갔어. 그가 학교에 갔어. 한 번 더 하는 건 대명사 반복이거든요. 그 남자가 남자가 학교에 갔대 하고 한 번 더 짚어주는 거. 시각 문화, 그 남자가 학교에 갔대 하고 손이 내려가면 그 남자가 학교에 갔대. 누가요? 남자였어요? 여자였어요? 그 남자 갈 때 눈 깜빡하면 학교 갔다 눈 뜨면 남자는 여자인지 몰라요. 시각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자가 학교에 갔대 하고 한 번 더 대명사 반복으로 지적을 해주면 눈을 깜빡했고 학교에 갔다 와서 눈을 떴어도 눈앞에는 남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 문화의 어떤 영향입니다. 비유 체계는요. 어떤 시간 표현이 안고 있는 시각적 특징, 비유 체계, 저거는 이겁니다. 이 공간의 활용입니다. 어제는 뒤로 가고, 과거는 뒤에 있고, 현재는 내 앞에 있고, 미래는 내 앞에 있다. 이거를 과거를 비유로 표현하고 있고, 현재는 이 내 앞에 이 시점을 비유로 표현했고, 미래는 더 앞을 표현하는 거. 이걸 바로 비유체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시각 언어의 특징이죠. 내가 이미 지나간 것들은 과거로 이렇게 가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모두 시각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디엄 위에서 설명을 했죠. 그 독자적 문화 배경이라는 말, 농문화의 배경으로 이제 관용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잘못 보다, 눈 싸다 표현을 하거든요. 잘못 보다, 아이고 눈이 싸. 이건 농문화죠. 눈이 싸나요? 우리 청인들은 눈이 싸나요? 네, 눈 삐다 하죠. 눈 삐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삐다. 네, 눈이 잘못 눈 삐다. 네, 싸나요? 싸다 표현이고요. 재수없다. 아까 맛없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도가니든지 빠졌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것들은 전부 농문화에서 가져온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화적인 요소입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수화 언어학과 통역 이론과 농문화 등의 이론이 있고요. 통역 능력으로는 수화와 한국어, 번역, 숙달, 법률 영어의 번역 등이 있고요. 특수 용어는 농맹 통역과 미러 통역.
농맹 통역은 아까 촉수화로 말씀드렸고 미러 통역은 이렇게 보면서 수화하는 걸 보면서 내가 다시 수화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청인의 수화를 보면서 농인이 수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미러 통역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가 농인이에요. 그리고 옆에도 농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수화를 해요. 수화를 하면 이 수화를 보고 앞에서 농인이 수화를 해주고 내가 그 수화를 보고 수화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은요. 한국 농인이 강연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대상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국 농인이 수화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수화 통역을 못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 사람을 보면서 내가 미국 수화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 농인이 한국 수화를 하는 걸 보고 앞에 앉은 한국 농인이나 청인이 이 수화를 그대로 해요. 그러면 미국 수화 통역하는 사람 그걸 보고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미러 통역이에요. 보면서 똑같이 통역하는 거. 통역의 출발하는 여기에 있고 그거를 나한테 거울처럼 보여주는 거. 그래서 보면서 통역하는 경우를 미러 통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번역 훈련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번역의 구분으로는 어원적인 번역, 관습적인 번역, 문맥적인 번역이 네, 관습적인 번역, 문맥적 번역이 있습니다. 어원적인 번역은 이제 문장을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한다는 말이죠. 관습적인 번역은 이미 굳어진 의미를 전달하는 거고요. 문맥적 번역은 이제 문맥과 의미를 분석해서 번역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번역 이론과 수화 번역에서 스코퍼스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의 임무는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메시지의 형식과 의미를 목적에 맞도록 도착어로 바꾸는 것을 스코퍼스 이론이라고 하고요. 의미 중심 번역이 있습니다. 출발어의 효과를 도착어에서도 유지를 하는 거죠.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소통 중심 번역이 있습니다. 출발어의 통사론적, 문법적, 의미론적 제약 범위 안에서 출발 텍스트의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재현해내는 겁니다. 자, 요 소통 중심은요. 소통이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력 중심 번역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번역이라기보다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언어 사용 면에서 기술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텍스트를 만든 사람이 자신의 심리에 대한 지수를 전달하는 게 되고요. 해석적으로 사용은 텍스트 생산자 이외의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번역 이론과 수화 번역입니다. 자, 일반 번역이에요. 이건 통역하고 번역이 다르죠. 왜냐하면 통역은 말을 듣고 말로 통역하는 거 우리가 통역이라 하고 번역은 듣고 글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어도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기 시험의 과목 중에 하나가 이제 수어를 보고 이제 텍스트로 이렇게 받아 적는 게 이제 실기 시험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이제 영상 같은 거를 우리가 수어를 보고 번역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있어서 농인이 진술을 했어요. 수화로 이렇게 뭔가 진술을 했어요. 수화를 진술했는데 그 자리에서 동시 통역사가 통역을 한 걸 녹음을 할 수도 있지만 수화 진술한 그 통역사의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가지고 제3자의 또 수화 통역사가 영상을 보고 텍스트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자, 그래서 수화에서도 번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책 같은 거 번역하고 일반 번역이 훨씬 더 많지만 뭐 수화에서는 책으로 뭔가 번역하는 일은 없지만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위한 번역들 또는 제가 또 우리 농어르신 영상의 수어를 보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조금 데프 미디어와 함께 좀 도와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좀 돕고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자막 작업을 위해서 수화 영상을 이제 글로 번역하는 일이 요즘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영상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요즘 영상과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농인의 수화도 자막화하기 위한 그런 번역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일단 일반 번역은 텍스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형식에 접근
이거는 둘 공통입니다. 텍스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미를 도착어 또 텍스트의 언어 형식에 접근하도록 변환하는 거. 그러니까 출발어 텍스트를 도착어 텍스트 언어 형식에 접근하도록 번역을 해야 되죠. 순간순간의 통역이 아니고 글로 남기 때문에 정말 직역 번역이 아니라 의미 번역으로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도착어의 사람들이 읽었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번역이기 때문이죠. 자, 방법은 일반 언어와 수어 언어와 좀 다를 수 있죠. 번역 대상 언어 간의 관계, 번역사 우선 고려사항, 도착어 텍스트에 나타나는 번역의 특성 및 정도 등을 고려해서 다양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요. 왜 방법이 또 다를 수밖에 없냐면요. 일반 언어는요. 영어 책을 한국어 책으로 번역을 하죠. 글을 글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요. 그렇죠? 이거를 고민할 여유도 많고요. 공부할 여유도 많습니다. 시간이 어려우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뭐 직관적으로 할 수 있으면 시간이 금방 되겠죠. 텍스트와 텍스트. 그렇죠? 그래서 쉬운데 수어 번역은 다르죠. 수어, 영상입니다. 네, 수어는 기호화되어 있지 않죠. 수어는 쓸 수 없는 언어입니다. 물론 수어를 쓰는 기호로 연구해서 만든 수어 기호 사전이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수화로. 그렇지만 수어는 동작 하나하나를 전부 다 기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다 기억하고 쓰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수어는 기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 수어를 보고 빨리 써야 되죠.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왜?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저도 10분짜리 번역 농 어르신 쉬운 수어는 괜찮고 좀 농 어르신 옛날 수어 많이 쓰시고 그런 농 어르신 수어는 10분 번역 한 2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플레이, 지나가고 다시 플레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 텍스트와 텍스트를 번역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로 또 수시 점검할 수 있죠. 읽어보고. 역시 수화도 영상을 보고 쓰고 충분히 점검할 수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쓰는 연습하고 음성 연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이거죠. 자, 그리고 번역훈련 학습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어 번역훈련을 할 수 있고요. 통역과는 단절된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느 형식을 읽을 수 있고 그것을 구어로 재구성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어민의 자료 분석으로 어형 변화, 그러니까 수어는 사실 뭐 아버지지만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아버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언어 중에 하나가 수어인 것 같아요. 아버지. 네, 다 아버지예요. 아빠. 그렇죠? 그 농인의 습관에 따라. 그래서 어형의 변화에 대한 거. 분류사 구문.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수화통의 기초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술의 형식. 그렇죠? 그 어순도 다르고 그렇죠? 그런 형식, 위치의 관계, 비수시 등의 용법들을 사실 수화를 보면서 번역하기 위해서는 비수지에 따라 의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비수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훌륭하십니다가 훌륭하다 하는 거하고 하하 웃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표정에서 방금 순간순간 지나갔습니다. 그런 비수지를 뽑아내서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많은 번역의 오류와 음성 통역 오류는 이 비수지나 이걸 뽑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거든요. 그래서 번역 훈련은 수어 읽는 힘을 기릅니다. 그렇죠. 번역, 적는 걸 잘하면 당연히 음성 통역, 읽는 거 잘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겠죠. 자, 수어 번역 훈련의 잠재적인 오류를 한번 볼까요? 어휘적인 거, 문장의 의미, 문화적인 의미로 우리가 잠재적인 오류를 볼 수 있는데요. 어휘 형성에서의 고정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버지. 그런 거. 그다음에 문법적인 변화가 너무나도 수화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어류화 파생이 굉장히 많고요. 선택의 제한이 있고 특유의 의미 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에서는 분류상문,
분류사라는 개념은 사실 이해 못해도 우리가 그냥 사용은 하고 있지만 분류사라는 개념을 알면 수화 통역이나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 관계 중심의 의미 변화. 네, 그쵸. 아까 말씀드린 통하다 같은 거, 그쵸. 그런 거 아니면 목적, 목표. 목적과 목표는 비슷한데 이게 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잠기다 표현. 잠기다는 물론 모양이 좀 다르긴 한데 이거를 모양 다른 걸로 구분 못하는 우리 청인들, 수화를 배운 초보자들은 구분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어휘적 개념에서이기도 하지만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비수지와 표정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문화적인 의미로 관용어 중심의 독자적인 특징, 그다음에 속담의 의미. 수어에서는 속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어 속담을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어렵고 농인에게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비유에 대해서도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수어는 굉장히 직설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속담이나 비유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화 통역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대한 소개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궁금하신 분은 이 수화 통역학 개론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많은데 한국의 상황이 아니라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수화 통역 훈련은요, 독일, 미국, 일본에서는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나사렛대가 있고 복지대가 있고 강남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거기는 수어학을 연구하는 학과들이고 수화 통역 훈련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화 통역 훈련 프로그램의 어떤 신설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발전이 되면 그러한 수화 통역 훈련을 하는 기관들도 세워지겠죠. 자, 수화통역 훈련 교육 과정에 대한 예시도 책에 나와 있는데 한국의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좀 이제 3강은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죠. 의미의 전달이 중요하고 농문화가 중요하고 또 비수지가 중요하고 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서 너무 지루할 만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게 수어에 있어서 농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관용어의 활용 그리고 또 통역 전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한 비수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수지가 문법적인 요소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비수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비수지에 대한 내용은 또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험의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한 번의 기억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배울 때는 수어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수화 통역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수강을 하시는 걸로 알고 제가 더 많이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비수지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생각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요. 농문화 이해도 그렇고요. 비수지에 대한 활용도 그렇고 그걸 이론으로 배운다고 해서 내가 딱 습득되어져서 그것을 표현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농인을 만나고 농인 속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바로 비수지와 농문화입니다. 그리고 관용 수어입니다. 관용 수어도요. 그냥 우리가 농문화를 모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유사체계 그리고 한글 대응식 수어가 있고 또 이디엄, 우리 책에는 계속 이디엄이라는 용어로 나오고 있는데 관용어가 아니라 어쨌든 그게 농식 수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관용 수어입니다. 한국 수어라고도 말하고요. 요즘은 한국 수어라고 말하기를 농인들이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 관용 수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농문화 이해가
우선 전제로 필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사 체계 수화 통역이 아닌 정말 농인이 선호하는 수화 통역을 잘하는 수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용 수어에 대한 공부, 그리고 농문화의 습득, 네, 예, 이게 몸으로 체화된 습득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수지의 활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수지는요, 여러분, 제가 수화를 가르쳐 보면 본인은 비수지 표현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비수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 일단은 표정을 뭔가 짓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생각으로는 표정을 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수지는 판토마임을 우리가 배우고 막 연기하듯이 정말 연기하듯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수화에 관심이 있고 수화를 배우시고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연기 연습까지도, 표정의 연기 연습까지도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자, 이제 4강에서는요. 평가, 수화통역의 평가와 거기에 대한 수화통역 직무와 윤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 한국 수화통역학 개론 책은 이제 끝이 나고요. 제가 첫 강의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책 3권을 제가 요약해서 이게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시험 대비로요. 그래서 수화통역학 개론은 4강에서 끝이 나고 수화통역 기초라는 또 다른 서적을 가지고 그 다음을 이어서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화통역 기초는 좀 더 실무적인 한국의 상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수화통역에 관련된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수화통역학 개론과 어느 정도 좀 반복되는 내용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될 거니까 다시 복습하시고 다시 공부한다는 생각하시고 계속 잘 수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화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수업에 들어오셔서 열심히 수강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3강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멉니다. 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배우셔서 수화 통역사로 만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수업하시기를 바라며 저 3강 수업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